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대부분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다룬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급증했습니다. 13세부터 18세 사이 청년층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이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백신 접종과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재난보도 준칙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언론인들이 이런 의지를 담아 재난보도 준칙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또 예상치 못한 항공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의지가 잘 실천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YTN 보도 살펴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를 다룬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두고 허위 정보와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에 혼돈을 주고 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언론이 나서서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사회적 기준이 돼야 할 텐데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YTN이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YTN은 참사 발생 30분도 안 돼 이 자막 속보로 여객기 추락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YTN 방송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담벼락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속보를 전달했고요. 또 현장 상황 연결해서 제보 영상 등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을 경우 먼저 저는 이제 재난보도 준칙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재난보도 준칙 기준에 맞춰서 보도가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이번 사고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기자들이 비교적 다른 재난 때와는 달리 조심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현장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난보도 준칙과 관련해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재난보도에서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과 관련해 이번 YTN 보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 전문가와 현장 기자를 연결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12월 29일 오전 10시 보도인데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 28명이란 제목입니다. 소방방재 전문가가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또 대응 및 조치와 관련해서 해설을 했고요. 또 항공 운항 전문가가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고 현장에 도착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즉시 전달했고 목격자 연결 또 제보 영상 활용, 정부와 정치권 대응까지 다양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이제 뉴스 시간에 한 9시 20분경에 첫 속보 자막을 내보냈고요. 프로그램 마무리 멘트에서 앵커가 간략하게 속보를 전한 후에 이어지는 뉴스에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다뤄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이 소식이 속보로 다뤄졌는데요. 우리가 세월호 사고에서도 경험했듯이 속보 경쟁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YTN이 초반에 속보를 내면서 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속보에서 구조자 수를 잘못 보도하기도 했던 부분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남 소방본부의 공식 브리핑 전에 이 사고 상황을 성급하게 전달하려다가 생긴 오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장 우선된다는 점에서 성급한 보도는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이런 문제 지적 이후에는 보도 준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일단 정보 제공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시 45분 뉴스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85명 사망, 현직 조종사 전화 연결 제목의 보도에서 현직 조종사와 전화 연결해서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또 사고에 대한 의문점이 조종사가 어떻게 판단했을지, 또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청자가 궁금해할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잘 전달이 됐습니다. 또 오후 4시 때에 안전공학 전공 교수가 출연해서 1시간가량 사고 원인, 또 항공 안전 이슈, 대응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전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를 빠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수선한 상황이더라도 작은 사고가 아니었던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강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보면서 YTN이 초반에 너무 빨리 전문가를 연결해서 전문가에게 사고의 원인을 자꾸 추측을 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그 방송이 됐는데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사고라는 것은 한두 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원인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나오는 데는 6개월, 뭐 길게는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고 초기부터 뭐 어떤 것을 딱 집어서 한두 가지의 조각을 집어서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듯한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언론은 유독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초반부터 뭔가 추측 보도에 열을 올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재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거의 모든 정보가 정부에 다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가능하면 이런 정보들을 숨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책임을 조금 더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더 과열되게 취재를 하게 되고 이래서 엉터리 추측 보도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언론뿐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 사이에 어떤 협약을 맺거나 어떤 준칙 같은 것을 한 번 더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초반부터 원인을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추측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고 원인 조사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고인 만큼 이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할 텐데요. 언론의 역할에 국민의 시선이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YTN 보도 어땠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활주로로 동체 착륙하는 목격자의 영상이 여러 차례 방송되면서 이 시청자들은 사고 원인, 그러니까 이 희생자 수가 커진 까닭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납득이 갈 만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수색범위 학대 29일 보도였습니다.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항 전공 교수가 출연했었는데요. 제일 궁금했던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 앵커 질문이 있었고 또 함흥구 교수가 상당히 차분하게 이 사고 원인과 또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재난관리당국을 비롯한 이 사고 원인 조사 기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사고와 관련해서 충실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또 YTN이 계속해서 재난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수시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청자들의 의문점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입장도 계속해서 언급해 주었더라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이나 또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가 섭외와 출연이 다양해지는데요. 30일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기체 결함 왜 반복되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항공 운항 전문가가 사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번 참사가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조류 충돌이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류와 충돌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관련된 보도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추측하게 하는 보도는 또 있었는데요. 이 사고기 48시간에 13차례 운행, 무리한 운영, 논란 확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비행 시간을 국내 다른 항공사와 비교할 때 비행 시간은 긴데 정비 환경은 그에 못 미친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고 원인 가운데 그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사 직원의 피로도나 또 항공기의 무리한 스케줄 등으로 인한 안전점검 미흡을 의심해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직장인 임명 사이트에서 제주항공 직원들이 비행기 안전과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몇 차례 올린 사실이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이러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조종사나 정비사 혹은 빠듯한 운행 시간이 이 여객기 사고와 연관할 수 있다는 사례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못한 다소 불충분한 보도로 보여졌습니다. 이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운항 스케줄이 짜였는지, 또 이로 인해서 항공기 안전 점검이나 또 종사자의 컨디션이 무리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뒷받침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고 초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이 사고 원인 조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번과 같은 문제 제기 보도가 검증을 좀 더 해서 보도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보도 이어집니다. 30일인데요. 논란 휩싸인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 국토부 사고 연관성 파악 중이란 제목입니다.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라고 하죠. 이제 주목을 받는 그 상황을 알리고 국내외 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 현황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방위각 시설에 대한 규격화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해서 항공 안전 기준의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추가로 LA 공항 등 해외의 방위각 시설이 안전성을 확보한 방식이나 설치 규정에 대해서 분석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확인 그리고 정보 불충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많을 텐데 이 주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또 추후 보도를 통해서 보강돼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 상황을 알린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부 이 부적절한 언론 보도에 대한 유족 측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재난 상황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때 이 신중한 보도 태도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게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YTN 보도는 어땠습니까? 재난보도 준칙의 목적은 취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서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 취재와 보도에서 정확한 보도를 우선하게 하고 또 사고의 수습이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해 둔 것인데요. 이전 참사 보도에서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이 언론들이 그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참혹한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내거나 시신이나 그 일부 또는 부상자의 초상이 반복 사용되었던 문제점들 이번에도 우려가 됐습니다. 이 YTN 보도에서도 그 화염에 휩싸인 사고 현장 장면이 반복적으로 보도된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언론을 칭찬하고 또 환영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참사 발생 때에 취재의 경쟁이 일고 또 보도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사고 수습 그리고 부차적인 피해를 줄이고 희생자 유가족의 권리가 우선돼야 하는 점은 분명한 것이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재난들이 계속돼 와서 이제는 이제 시민들이 재난 보도에서 언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보도에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이제 유가족께서 먼저 재난보도 준칙을 요청을 하셨고 관련된 조항들을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그 사진을 봤는데요. 제20조 피해자 인터뷰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재난보도 준칙 2장 취재와 보도 부분에서 이 피해자 인권 보호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제20조가 이제 피해자 인터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피해자 가족들이 붙여놓고 주의를 당부했다라는 겁니다. 살펴보면 주로 유가족 인터뷰 관련해서 그동안 우는 모습을 클로즈업 한다든지 무리하게 인터뷰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번 보도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30일 보도입니다. 사고 통합 심리 지원단 구성, 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또 31일 보도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보내는 한 해, 이 시각 무안국제공항이란 제목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심리적 치유를 지원하는 대응책들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SNS를 통해서 사고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이를 자제하도록 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서 정보 공유 시 겪을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충격을 논의한 점이 돋보였는데요. 이번 보도가 사고의 충격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 정신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일이었죠. 그 시신 인도 사실상 마무리 유족 눈물의 감사 인사 보도입니다. 매일 오전 오후로 그 무안공항에서 그 열리던 정부 합동 브리핑 장소에 그 듣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또 빈 의자가 많이 보이는 모습을 비춰졌습니다. 이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도 밤낮 없이 그 공항을 지킨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참사 현장에서 좀 이처럼 좀 차분하게 정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많은 분들의 노력과 노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참사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또 대응이 성숙해졌다라는 점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계기로 이 유족 지원 관련 지침이나 또 매뉴얼이 부족했던 것도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역시 잊어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발 발생을 위한 대책 마련과 또 희생자 유가족 지원에 대한 후속 과제가 앞으로도 많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야 하고 또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이제 현장 수습이 끝났지만 이후에도 보도해야 할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YTN은 참사 이후의 사회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힘을 되새기는 과정에서 이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중에 언론의 재난보도 준칙 준수가 이루어지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2014년에 미국 뉴욕의 아파트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그 취재팀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1시간 45분 뒤에 첫 보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속보보다는 정확한 보도가 우선이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2시간 가까이 취재를 해서 팩트가 확인된 뒤에 보도를 했습니다. 2009년에 마이클 잭슨 사망했을 때 보도 전문 채널 CNN이 사망 사실을 가장 늦게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뒤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 런던 지하철 사고 때 BBC는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피해자 규모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나 부상자 이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속보 경쟁보다는 정확한 보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프랑스의 르몽드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사진을 실지 않는다는 것을 준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는 사실은 이런 그 과열 보도 경쟁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가장 빨리 특보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시간을 길게 끌어야만 시청률이 올라간다. 이런 그릇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사건 사고를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시각으로 보도하는 태도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사고 처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의 역할 다해야.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재난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 책임을 묻고 앞으로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요. YTN 보도에서도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셀프 조사라는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언론의 감시 기능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자 역할 맡아야. 재난 보도의 경우 이 재난 발생 후 몇 시간 동안 또는 이 발생 당일 내내 대부분 속보로 보도를 내보내야 합니다.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한데요.
사고 초기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집중력 있게 보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재난 보도를 하기 위한 보도 매뉴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 형태에 따른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또 사고 관련 영상 화면의 선택과 편집과 관련된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도 준칙의 숙지도 강조됩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도 되짚어보면서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뉴스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국세청 체납 대응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국세청이 10,000명에 육박하는 신규 국세 고액 상습 체납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이름과 인적 사항을 새로 공개한 대상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총 체납액은 6조 2천억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조 5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명인 가운데서는 개그맨 이혁재 씨가 부가세 2억 2,300만 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유명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해보다 늘어난 구체적인 체납액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국세청이 체납 명단을 발표한 내용으로 세금 납부에 관한 관심을 높인 보도였는데 보도 마지막에 간단히 제시한 납부 독려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알렸다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국세청의 체납 대응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데요.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이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2월에서 3월경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합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 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출국 금지 조치와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어사업 제한, 징수 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관련 정보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텍스와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실손보험 지급 거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보험사가 실손보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의 거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치료 유형별로는 비급여 치료인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 치료가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특히 올해는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신청이 대폭 늘었습니다. 보험금 거절 사례를 치료 유형별로 살펴보고 소비자원의 당부를 짤막하게 전한 보도였는데요.
최근 보험사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지급 거절이 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필요한 정보가 누락됐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급 거절 이유로는 치료 필요 불인정 44.6%, 입원 필요 불인정 22.7%,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 불인정 10.3%를 차지했는데요. 소비자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및 입원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입원의 경우 6시간 이상, 당일 또는 1박 이상의 입원 등의 형식적인 요건 외에도 입원이 필요한 실질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소액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병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 소견을 확보할 것, 도수치료의 경우 반복 시행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부득이 치료가 반복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 기록 및 의학적 소견을 확보할 것, 무릎 줄기세포의 경우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골관절염 단계를 확인한 후 치료를 시행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4년 중임제와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헌정회가 기존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대선 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인 5년 단임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개헌 방향을 설명하면서 4년 중임제와 이원 집정부제 등을 제안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보도에서 기존의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4년 중임제와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보도 핵심 키워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보도 핵심 키워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5년 단임제는 대통령에 한 번만 선출될 수 있고 임기가 5년인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달리 4년 중임제는 미국처럼 2번의 선출이 가능하고 임기가 4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원 집정부제란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가 절충된 제도로 내란, 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지는 제도인데요.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하원 해산권을 갖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절충적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와 성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원 집정부의 명칭들은 준대통령제, 이원적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혼합 정부 형태,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등으로 다양한데요. 현재 이원 집정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로, 이외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